부터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정말 커피 업계 만연해 있는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정말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KBS, MBC, SBS 이거 방송 녹화되고 있는데 네. 주요 방송사들과 주요 언론사들의 다 한국과학라디오 채널의 부회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민호 회장님 이하 모든 커피과학회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속 위의 성분과 잘못된 상식의 과학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요. 최초의 과학적 바리스타는 누구일까요? 대답이 없네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조금 전에 소개에서 제가 바리스타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저는 최초의 과학적 바리스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이분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죠. 베토벤은 뭘 했다고 그랬죠? 정확히 60알을 세서 한 잔을 마셨습니다. 60알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커피 하나당 0.15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60알 하면 거의 한 9g 정도가 나옵니다. 현대적인 트렌드에도 맞춘 한 잔에 9g을 사용한 커피를 드셨던 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치화와 정량화예요. 어떤 기준으로 정량화를 시켜서 비교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계속 재현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이 이렇게 쭉 많은데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들어갈 내용은 벤조피렌입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커피 하시는 분들 요즘 만나면 특히 너무 벤조피렌 이야기들을 커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되게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벤조피렌이 뭐냐 하면 IARC 지역 1군 발암물질이에요. 이게 진짜 대놓고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커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벤조피렌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구조가 파일이라는 구조고요. 이 벤젠린이 4개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번호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저기부터 1번으로 해서 탄소에 번호를 붙이고 들어가고 1번 탄소 옆에 있는 결합부터 저 결합을 A, 그 다음 B, C, D, E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면 저기 벤조 A피렌입니다. 그리고 벤조 E피렌도 커피에 함께 이제 로스팅을 하거나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벤조 A피렌이 더 반응성이 높습니다. 생긴 게 여기 피렌에 벤젠린이 붙어 있는 쪽으로 이제 산화가 되면서 반응을 하는데, 쟤는 조금 더 쫄깃하게 나와 있고 얘는 뒤에 덩치가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바로 결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조 A피렌은 우리 DNA에 직접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군 발암물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벤조 A피렌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걱정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이니까 나쁜 거, 이게 커피에 들어있어, 커피 나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커피에 벤조피렌을 없앴어, 벤조피렌 없는 커피를 만들어, 우리 커피는 안전해. 그럼 남의 커피들은 얼마나 불안전한지,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약 100나노그램 정도를 매일같이 벤조피렌을 섭취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섭취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생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나노그램 정도를 섭취를 하는데 커피 한 잔에는 2에서 5나노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2는 기준이 식약처 기준이고요. 5나노그램은 소비자 보호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약처는 정상적인 제품들을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것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정확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소비자원은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태운 거,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것들까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원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념갈비 1kg당 소비자원 조사에 의한 데이터 중에는 무려 480 마이크로그램이 있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외에도 시간당 공기 중에 일반적인 호흡량도 들어가죠. 이것들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하루에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는 벤조피렌 양이 커피 50잔 정도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자연스럽게 먹는 양의 50분의 1 정도가 되는 양을 내가 먹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여기 이걸로 잡으면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 축산물 오염도를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는 커피 식약처 기준 대비해서 501잔 정도 축산물 1kg, 그리고 소비자 보건 자료, 아까 보셨던 자료를 중심으로 하면 양념갈비 1kg 이상 내 평생 안 먹어보신 분 여기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루 5잔씩 50년 동안 마실 커피에 들어가 있는 벤조피렌을 이미 드셨습니다. 양념갈비 1kg 안에. 그걸 식약처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곱하기 2.5를 더해야 돼요. 커피의 벤조피렌 분명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에 있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1군 발암 물질은 대발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되느냐. 가장 심하게 걱정해서 커피에 5나노그램이 들어있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걱정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벤조피렌을 섭취하기 싫어서 구워 먹는 고기를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한테 커피를 여기 벤조피렌 조금 들어있는데 괜찮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이 굳이 커피에 대해서 벤조피렌을 걱정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조피렌이 없다, 우리 커피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마케팅일 뿐인 거죠. 식약처에서 조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식단을 먹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정말 일들을 많이 합니다. 벤조피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다 조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루에 일반적으로 먹는 모든 음식들을 그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벤조피렌 양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벤조피렌에 노출되는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그래프가 전체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은 다류예요. 우리가 차를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지만 한국인이 평균 마시는 차 양에 대해서 차 속에 들어있는 벤조피렌이 얼마나 있는가예요. 커피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빨간색 살짝 보이시나요? 그게 요거예요. 전체 중에 다류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음식들이 차지하고 있는 함량에서 커피가 요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 10배 마셔도 크게 차이가 안 나겠죠. 이 데이터들이 이미 식약처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내놨어요. 그런데 벤조피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식약처에서 결론까지 내려놓은 게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물질이고 몸에 유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커피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이 시점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커피를 더 마시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런 데이터들이 식약처 자료 계속 보고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되고 새롭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 자료를 계속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발암물질이 있죠. 아크릴아마이드.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 역시 IARC 국제암연구소 지정 2군 발암물질이에요.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2018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한번 커피 속에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IARC 지정 발암물질이야. 그래서 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커피는 발암물질 표기를 해야 돼라는 결론을 1심에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기자들이 막 전문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에 따라서 똑같은 전문가를 만났는데 결론이 달라요. 기자들이 커피 싫어하는 기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커피 속에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나요? 전문가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물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전문가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커피 속에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우리 몸에 유해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전문가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걸로 기사가 나오는 거죠. 커피 속에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유해하다 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기자는 커피 속에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나요? 전문가는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전문가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는 기사를 씁니다. 커피 속에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똑같은 전문가를 만나고 와도 결론이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기자가 커피하는 회사들한테 돈 받아먹었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기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지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내렸던 첫 번째 판결, 지금은 뒤집혔습니다. 다시. 첫 번째 판결에서 커피에 발암물질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IARC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무려 얘네들이 이야기한 결과로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암물질이래.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는 커피는 발암물질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18년 이전에 2016년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커피는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던 거를 빼버렸어요.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IARC에서 발암물질이라고 했던 걸 믿고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IARC에서 이야기한 커피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한 얘기도 믿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역시 한 컵 안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게 되는지, 다른 식품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먹게 되는지. 전 세계에서 감자튀김 가장 많이 파는 회사, 저는 맥도날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맥도날드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맥도날드에서 일반적인 세트를 시켰을 때 주는 감자튀김 제공량을 허용량으로 해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얼마큼까지 들어있을 수 있을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라고 했을 때 57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있는데, 아까 벤조필에는 한 50분의 1 정도 됐는데 요거는 평균 2 마이크로그램이라고 계산을 하면 한 3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벤조필보다 조금 더 위험해요. 네. 그게 싫으면 안 먹어야 돼요. 그게 싫어서 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섭취해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정말 싫다 라고 해서 감자튀김도 안 먹고 이런 음식들을 안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커피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정도인데 안 먹을래? 라고 이야기는 해볼 수는 있겠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한 가지,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화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한 가지를 더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가 저렇게 생긴 물질인데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미노산 중에서도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에 당이 붙어있는 이런 구조, 이게 그건데 거기 안에 가열을 하면 저 약간 색깔이 다른 전분이 떨어지면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제가 아스파라진을 얘기를 했냐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생성될 수 있는 구조가 모든 우리가 섭취하는 그 필수 아미노산들 중에서 아스파라진과 글루타민 안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아스파라진보다 탄소와 탄소 결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을 깨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올 수 있는 물질은 아스파라진이 있어야 돼요. 아스파라진이 있는 경우에만 가열을 했을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아스파라진에 추가적으로 당이 있어야 된다고. 그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단백질 속에 아스파라진이 단백질 속에 갇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으로 끊어져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도 다당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1당류, 2당류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아스파라진과 반응을 하고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조절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커피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오셨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중요한 게 한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에 커지고 있는 시장, 발효커피 시장. 발효커피의 원리는 뭘까요? 왜 발효커피가 고급 커피가 되고 더 많은 향을 낸다고 할까요? 향미 전구체가 많아서요. 발효를 시키면서 단백질과 다당류를 발효를 시켜서 쪼개서 커피 생두 속에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아미노산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로스팅을 하면서 얘네들이 좋은 향미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커피는 어쩌면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단백질이 깨지기 전,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 아스파라진이 단백질 안에 잡혀있는 상태로 반응성이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낮은 온도에서 생두를 보관하고 그 산소나 물의 접근을 차단하고 결국은 생두의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화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라톡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크라톡신 같은 경우는 커피에 있는 오크라톡신 곱하기 육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오크라톡신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크라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크라톡신의 경우는 역시 확인해야 될 게 정량적인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얼마나 먹고 있고 커피 속에 얼마나 들었나.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하루에 80에서 170 정도 일반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라톡신의 검출 기준치는 5 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킬로그램당. 이게 한번 난리가 났었죠. 한 1년 좀 넘었나요? 부산 세관에서 확인을 했는데 커피 속에 커피 생두를 수입한 거에서 이게 7.93에서 16.6 마이크로그램까지 킬로그램당 검출이 됐던 거예요. 전량 폐기 반송 조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돌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태 16.6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의 커피를 마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를 섭취하게 되느냐면 하루 이 성인 허용량이 350 나노그램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검출량 대비로 하면 커피 한 잔에 최대 166 나노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170 나노그램까지 먹는다고 하면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면 하루 허용량 이 정도는 건강에 안전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그 하루 허용량이 커피 한 잔을 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블샷 마셨으면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기준치 기준으로 봤을 때 5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내로 잡혀 있어도 이게 기준치에 간당간당한 정도의 오크라톡신이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는 커피 한 4잔 정도를 마시면 하루치 오크라톡신을 이미 다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크라톡신의 경우는 검사를 하면 1 이내로 나와요. 5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생두의 경우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10잔 마셔도 크게 문제가
우리 허용량 안에서 들어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기준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커피를 핸들링하는 업자분들은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아래로 가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커피에 대해서 모든 물질들이 이것도 다 과장, 이것도 다 과장 이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도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 관리 잘하는 것도 결국은 오크라톡신이나 다른 물질들, 다른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도 커피가 좋은 관리가 되게 돼서 우리 몸에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커피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 몸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마케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발암물질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1군 대놓고 발암물질 거기서 3군 얘네는 괜찮아 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고요. 여기 1군 벤조피렌이 있죠. 네, 벤조에이피렌이 1군에 있습니다. 저 벤조피렌이 있는 1군 얼마나 위험하냐 보면 에이즈부터 나오죠. 에이즈, 플루토늄, 흡연, 아편, 성면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죠? 술 마셔서 나오는 아세탈데하이드 에탄올 이게 1군 발암물질입니다. 거기에 또 엑스레이 찍죠. 태양빛도 1군 발암물질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양이에요. 태양빛, 우리가 하루에 20분, 25분 쬐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타민 D 결핍으로 우리는 질병을 겪게 됩니다. 태양빛이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태양빛으로 인해서 암을 일으킬 수 있어. 그건 과학적으로 맞아. 그렇지만 태양빛을 안 찔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양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2A군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있죠. 여기 같이 있는 거 DDT, 나파암, 일종 바이러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무서워서 이 2A군 발암물질이래 라고 하는 미용사분이 계시다면 직업부터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야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다 국제암연구소 지정 암에 걸릴 분들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리고 발암물질 아니래. 커피, 차, 카페인 근데 페놀도 있네요. 페놀 몸에 나쁜 건데 페놀 파동도 있고 그랬죠. 발암성과 유해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암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유해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에 대한 속설부터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정말 커피 업계 만연해 있는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정말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커피는 세계에서 석유다음으로 가장 교역량이 큰 이일 품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속설들이 그래요. 커피 유명한 큰 전시회 이런 데 가면 높으신 커피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첫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피 세계에서 석유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량이 큰 품목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여기저기 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KBS, MBC, SBS 이거 방송 녹화되고 있는데 주요 방송사들과 주요 언론사들에 다 이야기들을 해요. 심지어 챗GPT한테 물어봐도 예스래요. 근데 제가 FAO 스탯, 이거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구거든요. 찾아봤어요. FAO 스탯은 그런데 모든 분야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식품 관련 분야만 나와요. 식품 농작물. 근데 양으로 봤을 때 식품군 중에서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커피는. 가치로 보니까 저기 17위에 들어가 있어요. 2021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좀 더 올랐을 수도 있죠. 커피 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커피 산업 16조 이렇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우리나라 전체 가계 그 빚이 10조밖에 안 되는데
커피 시장이 1년에 16조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자, 여러분, 커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지금 몇 분 가지고 계시죠? 이거 병에 뭐가 들어있나요? 커피 들어있죠? 커피 들어있는데 거기 커피만 들어있나요? 카페 라떼는 커피일까요? 우유일까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커피는 얼마나 될까요? 카페 라떼의 판매는 왜 커피 매출로 잡으면서 짜장면의 판매는 왜 밀가루 매출로 안 잡을까요? 볶음밥의 판매는 왜 쌀의 매출로 잡지 않을까요? 커피 시장은 뭐 16조, 6조, 뭐 인테리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6조, 뭐 커피 판매만 6조 이상 된다. 그 판매가 커피 판매가 아니고 커피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럼 밀가루는 짜장면 판매 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그 같은 농작물 단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커피는 2위는 전체 산업에서 2위는커녕 식품군 안에서도 한참 뒤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냐 하면 언커먼 그라운즈라는 커피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너무 판매가 잘 돼가지고 2001년에 똑같은 걸 재인쇄하고 그 뒤에 2010년에 세컨 에디션, 2019년에 서드 에디션까지 나온 책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세컨 에디션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1차에서 커피 is the second most traded commodity after oil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 내가 그냥 여기저기서 듣고 했는데 그걸 집어넣었는데 아니다. 여기서 정정한다라고 이 책에서 정정을 했어요. 또 3차에서도 또 다른 거 하나 더 정정을 해요. 이 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책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커피 베스트셀러 언커먼 그라운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는 세계 2위다.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커피 추출 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이번엔 빙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커피가 99.8%가 버려진다는데 사실이야?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사 언론사 역시 사실이랍니다. 레퍼런스도 줘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커피는 99.8%가 버려진대요. 심지어 서울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들에서 커피 찌꺼기 재활용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 다 99.8%가 버려지고 0.2%만 커피를 낸대요. 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직접 사서 농도를 확인해 봤더니 1% 정도가 됩니다. 그럼 커피 200ml 내리는데 1%면 그 안에 고형분이 2g이 있다는 얘기죠. 커피를 한 잔 내리는데 10g이다 라고 하면 정확히 20% 정도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카페인만 볼까요? 우리 카페인이 커피 한 잔에 50에서 100mg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10g을 가지고 내리는데 한 잔을 내리는데 100mg이 들어있어요. 1%거든요. 카페인만 1%인데 전체 추출이 0.2%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벨상 받아야 돼요. 네거티브 멘터를 발견했기 때문에. 챗GPT에다가 조금 다르게 글씨를 다르게 해서 물어봤더니 과장된 주장입니다. 약 20% 정도 추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빙이 잘못됐나 하고 빙에서도 다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왜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은 데이터화가 돼서 새로운 데이터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AI는 학습을 한 결과로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들이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면 잘못된 내용을 꾸준히 재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한국인 커피 소비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한국화학연구원에서도 커피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었죠. 그런데 유튜브를 찍고 나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한국은 커피 소비 대국이다. 우리나라 1인당 세계 2위래요. 제가 알던 자료랑 다르거든요. 제가 아는 자료는 물론 옛날 거 2008년 자료. 근데 한국이 저기 있죠. 57위. 근데 갑자기 2위가 됐네요. 그럼 1위라는 프랑스는 어디 있을까요? 이 프랑스는 19위에 있어요. 프랑스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래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한국과 프랑스가 갑자기 전 세계에서 커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그 수치로 찾아보면 2022년에 특히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가렸어요. 제가. 네. 그런데 놀랍게도 2021년 이전에는 단 하나의 기사도 없습니다. 제일 첫 기사, 그 수치가 나와 있는 제일 첫 기사가 이겁니다. 2022년 2월에 나왔어요. 요거는 왜 제가 내냐면 요거는 봐도 돼요. 요거는 오류가 없어요. 왜? 이 기사는 중국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기사예요. 그러면서 그 중국 커피 시장에 아직까지 성장 포텐셜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국가들의 커피 소비량을 조사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 중국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본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프랑스 1위, 한국 2위, 551장, 한국 367장, 오케이, 한국이 2위네 하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보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다. 세계 2위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속설이 생겨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콜드브루 커피와 카페인에 대해서 콜드브루 커피와 카페인 다 아는데 또 이야기 안 해? 할 수도 있겠죠. 커피 하시는 분들. 콜드브루 커피는 낮은 온도에서 내리기 때문에 카페인이 거의 없다라고 2010년경에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카페인 검사해보니까 콜드브루 커피에 카페인 다 나오는데? 로 바뀌어있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내려서 카페인이 거의 없는데 오랜 시간 내리니까 카페인이 그만큼 나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모든 커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빼고. 저는 커피를 안 하나요? 네. 사실일까? 카페인이라는 물질부터 확인을 해봐야죠. 카페인이라는 물질은 룸 템퍼러처 실온에서 2.2% 녹일 수 있고요. 카페인을 물이 끓는 물에서는 66.7% 실온과 끓는 물에서 약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물질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우리 용해도 곡선 다 배웠죠. 중학교 때. 네, 여러분들 다 중학교 과학 시간인 걸 다 배워오셨을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염화나트륨, 소금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염화칼슘처럼 이렇게 그 온도에 따라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심하게 차이 나는 물질들도 있더라. 그래서 카페인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30배가 차이가 난다. 화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카페인이 적게 추출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콜드브루를 내릴 때 어느 정도로 내리나요?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이 10대 1입니다. 물 10에 커피 1. 그래서 물 1리터를 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커피 100g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아까 2.2%라고 했잖아요. 실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물 1리터 안에는 22g의 카페인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100g 안에는 카페인은 약 1에서 2g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미 우리는 실온에서 넣어주는 커피 속에 있는 모든 카페인의 10배만큼을 녹일 수 있는 물을 집어넣고 있어요. 용해도 곡선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넣으면 다 녹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지속 시간이 진짜 문제라면 커피와 물 섞어놓고 지금 6시간 뭐 이렇게 내리잖아요. 콜드브루. 그거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바로 필터해버리면 1분 만에 끝내버리면 6시간이니까 360분의 1만큼만 카페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디카페인이 만들어집니다. 디카페인 아무도 그렇게 안 만들죠. 그렇게 해봤자 카페인 다 나오니까.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콜드브루에 대해서 지속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정량력의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너무 불안을 조성하고 그걸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공포는 문제가 있지만 그 반대로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야 이거 상관없어 크게 상관없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된다.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수치를 정확히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야기하면 커피는 석유당으로 2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커피가 어떻게 하면 2등이 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커피 추출 수율은 약 20%가 돼요. 99.8%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부터 하면 한 98% 되지 않나요? 맞아요. 열매부터 하면 98%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겠다는 건 커피 원두 찌꺼기예요. 열매에서 재활용 안 해요.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쓰고 싶어 해요. 1인당 커피 소비량 2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을 통합을 하면 우리가 2위 정도 되지 않나요? 캐나다도 있어요. 산지도 있어요. 그러면 커피 산지는 제외하고 그러면 유럽 빼면 우리가 한 3위 정도 되네요. 2위랑 별 차이 없네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상태에서 탄생한 수치는 안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커피 이야기할 때 항상 마무리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네, 땡스 라떼.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향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맛으로 응용되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이런 맛이 5가지인데요. 커피는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맛에서 신맛과 쓴맛이 외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차를 만들죠. 그냥 만드신다라면 당신은 잘못된 겁니다. 타피오카 전분이나 감자 전분 섞어서 차를 만들고 계세요. 그건 잘못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뭇가사레를 사용을 합니다. 제발 전에 그냥 못 들었어요 하고 지금 사업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혹시 제사의 커피 물결이 혹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5% 정도만 섞어가지고 한번 블렌딩을 해본다면 단맛이 훅 살아나는 갑자기 커피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 이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제가 커핑을 해봐도 얘가 뭔가 먹거리가 있는 동안은 계속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해체당을 적종시키는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지겠다. 이 씬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까지도 될 수 있겠다.